이때 대만의 장제스 총독이 보유하고 있던 군대가 60만 정도라고 추정됩니다. 이 군대가 만약에 6.25 전쟁에 동원됐다면 6.25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이렇게 분단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어요. 그때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됐을 겁니다. 메가더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일본과 싸울 때는 우리가 장제스와 손을 잡지 않았냐? 그렇죠.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울 때는 미국이 장제스 군대를 지원하고 장제스 군대와 손잡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왜 공산당, 모택동 중공과 싸울 때는 왜 대만 장제스와 손을 잡지 않는 것이냐? 그리고 메가더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주 국경지대의 공산군을 폭격할 수가 없었다. 트루먼의 지시 때문에. 그래서 유엔군은 군의 역사상 전례 없이 엄청난 핸디캡을 받고 전쟁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희생이 커졌다. 사실 메가더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트루만 전의 대통령이 루즈벨트였습니다. 트루만은 루즈벨트의 부통령으로 있다가 루즈벨트가 죽음으로써 갑자기 대통령을 승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메가더는 루즈벨트와도 불화와 갈등을 겪었어요. 공화당의 메가더의 외교안보 정책, 민주당 루즈벨트의 외교안보 정책이 달라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대장이었던 메가더를 소장으로 두개국 강등시켜서 전역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민간인이 되어 있던 메가더가 6.25 전쟁,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다시 군에 의해서 현역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개국 강등당해서 예편됐던 소장계급으로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워낙 전쟁의 그 영웅이고 이 전략적 지휘의 통달에 있어서 곧바로 중장, 대장 그리고 원수까지 승진이 된 겁니다. 메가더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성 장군 원수로서 주방위군 대위 출신의 업적도 정치적 능력도 보잘것없는 인물이 어떻게 내 위에 있을 수 있냐. 트루먼을 얘기하는 거죠. 메가더의 언행에도 다소 군인으로서는 지나친 부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6.25 전쟁이 터졌고 여기에 그 뒤에 소련과 중공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중공은 특히 직접 군사를 개입했어요. 그러면 차제에 쓸어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제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했던 게 메가더입니다. 그것이 루즈벨트 그리고 트루먼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감히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냐? 이런 식으로 규정되면서 전쟁 중에 총사령관이 해임됐던 거예요. 이 트루먼도 이 메가더를 해임하기 직전에 따로 만나서 어떻게든 뭐 좀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이크 섬이라는 곳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태평양 사령관이 회담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 회담을 끝마치고 나서 메가더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트루먼에 대해서. 겉핥기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의 배후에 깔려있는 논리, 정확한 원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특히 극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어쨌든 메가더는 트루먼에 의해서 해임돼서 의회에서 고별연설을 합니다. 이 고별연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에도
많은 시사를 주는 연설이기 때문에 좀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느 한쪽이 가지는 방대한 영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끼치기 마련이다. 미국의 힘이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보호하기에 불충분해 우리의 노력을 분산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개의 전선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보다 더 심한 패배주의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적이 힘을 쪼개서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공격하면 우리도 아무리 힘에 붙여도 동시에 적에 반격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가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고 적이 우리 좋으라고 하나의 전쟁만 해줄 줄 아느냐. 적이 두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도 두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게 됐다. 어떤 환경에서도 대만이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태평양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게 됐다. 어떤 환경에서도 대만이 공산주의자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 이유다. 대만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당장 필리핀의 자유, 일본의 상실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의 서쪽 경계선이 캘리포니아, 오리곤주, 워싱턴주 해안까지 후퇴하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필리핀, 일본의 방위가 절대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방위가 절대적이다.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남한, 대한민국의 방위가 절대적이다. 이런 인식입니다. 중공은 아시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했다. 점차 침략적인 제국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나는 압록강 북쪽 적의 보급기지를 파괴하도록 허가하지 않는다면 대만의 약 60만 명 병력을 한국전에 투입하자고 주장했다. 그것도 곤란하다면 중국 해안을 봉쇄하여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사령관으로서의 나의 견해임을 밝혔다. 그런데 결과는 나를 왜곡하고 나를 전쟁 도발자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한국의 비극은 군사행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 중 사력을 다해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민의 용기와 확고부동한 신념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은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전한 최후의 말은 태평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52년 군인 생활을 마치려 한다. 나는 초년 장교 시절 군대에서 유행하던 노래의 후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노래의 노병처럼 이제 군대 생활을 끝내고 하느님의 계시에 따라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여 온 한 사람의 노병으로서 사라져간다. 미스터 트루먼 씨, 나의 해임은 부당하다. 네, 이게 메가더 장군의 고별 연설의 마지막입니다. 네, 메가더는 제가 계속 전해드린 대로 트루먼의 제한전과 어영부영 휴전론에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신 때문에 결국 해임당했어요. 이 메가더와 바로 짝을 맞춰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절반의 승리지만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제부터 6.25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이 나면 도망부터 가려고 하는 문약한 대통령과 왕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자주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 김일성 집단 그리고 소련 중공의 이 전쟁에 단 한 번도 위축되거나 후퇴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터지자마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전쟁에 대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반공포로 석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공포로 석방이요. 이것은 1953년 6월 18일 날 단행됐습니다. 1953년 6월 18일입니다. 6.25 전쟁의 휴전이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한 달 전쯤에 단행된 것이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선이 교착화됐어요. 맥카더는 만주까지 폭격하자고 하면서 확전해서 끝장내자고 했는데 트루먼이 주저주저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맥카더를 해임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돼 버린 겁니다. 6.25 전쟁에 수많은 전사자가 났는데 그 전사자의 약 3분의 2는 휴전협정이 시작된 1951년 하반기 이후에 발생합니다. 맥카더의 주장대로 중국 만주 폭격을 포함한 확전을 했다면 오히려 그 엄청난 사상자 전사자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의 우유부단한 또 용렬한 이 휴전 정책이 더 많은 군인의 희생을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휴전을 추진하자 이승만은 중공군 100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휴전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한국민들한테 사형받으라는 것과 똑같지 않냐. 절대 휴전할 수 없다. 안전보장 없이는 휴전할 수 없다. 하고 극렬하게 휴전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휴전장에 사인만 빨리 하면 된다던 이 트루먼 정부에 대한 마지막 협박의 수단으로 반공포로 석방을 감행했습니다. 반공포로 석방. 이게 휴전협정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타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포로 송환 문제였어요. 포로 송환 문제. 중공군과 북한군은 무조건 북한군 중공군에 소속됐던 군인 중에 포로가 된 사람은 무조건 북한 중공으로 넘겨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군과 유엔군 측은 거기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강제로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을 테니 포로들 중에 대한민국에 남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남겨야 된다. 포로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자 하는 자발적 송환 원칙을 주장했어요. 공산 측은 강제적 송환 원칙을 주장한 겁니다. 이 두 사이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휴전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원영덕 헌병사령관을 부릅니다. 반공포로를 관리하던 책임자가 원영덕 헌병사령관이니까요. 원영덕한테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네럴 원, 원영덕 사령관, 제네럴 원. 자네는 지금 공산 북한으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애국 청년들을 포로라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모두 우리의 동포요. 애국하는 청년들이야. 그들을 구해야 돼. 이게 반공포로들이죠. 그리고 반공포로 석방을 하고 나서 이승만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나는 내 신분의 권한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전 방공포로를 석방하도록 명령하였다. 나는 이 조치를 단행함에 있어 유엔군 당국 및 관계당국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했다. 나는 벌써부터 제네바 협정 및 인권 옹호의 제원칙하에 방공포로들은 석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국제적인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아이젠하워의 특사로 파견된 로버슨 미 국무차관보가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경무대 숲을 날고 있는 까치 한 쌍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로버슨한테 얘기합니다. 저 까치를 봐라. 저 모습이 얼마나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우냐.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를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했다. 방공포로 석방은 이런 이승만의 결단이 없었으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방공포로 석방을 함으로써 휴전의 양측의 팽팽한 대립의 문제는 아예 원천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미국에게 저 100만 중공군이 코앞에 있는데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라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을 절반의 승리지만 승리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이 와중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근대적 국가로 이끄는 기본적인 초석을 다 놓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위기 사건, 6.25 이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 참담한 전쟁을 절반의 승리로 이끌어내면서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한미동맹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방공포로 석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결단의 결단을 감행했던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6.25 전쟁의 승리 이후에 든든한 안보체제의 구축,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6.25 전쟁과 메카드 그리고 이승만이었습니다.